63세 미혼 여성과 결혼한 뒤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여성으로서 나중에 재혼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깨달았다. 인생의 길은 멀고 계속해서 전진하다 보면 결국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젊을 때의 삶의 압박이든 나이가 들면서 겪는 육체적 압박이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배우자의 주둠이든 배우자의 이별이든 결국 서로의 삶을 함께 걷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한 삶에는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외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따라서 재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적합한 파트너를 찾고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행복한 일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만남으로 인해 문제나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호입니다. 올해 나는 61세이고 은퇴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며 건강 걱정 없이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 내 생활 상황이 더 좋습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성장했고 아들은 현재 회사를 운영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딸은 교사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10년 동안 혼자 살았거든요. 제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두 아이도 각자의 삶을 시작하고 결혼을 했으니 남편과 저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고 각자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마침내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일상은 외로움과 고립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집은 항상 조용하고 말을 하지 않으며 아들과 딸이 가끔씩 집에 올 때마다 약간 시끄럽고 나머지 시간에는 혼자 있어야 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술을 마시고 주말에는 공원에 산책을 갑니다.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꼈고 자유를 되찾은 날들은 마치 미친 나날들 같았습니다. 재혼에 대한 생각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약 4년 전이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지치고 외로워서 재혼을 고민하게 됐어요. 처음에 저를 소개해준 옛 친구들은 대부분 동갑내기들이었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 무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결국 그들 중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몇 번 만났지만 잘 안 됐고 둘만 사이가 꽤 좋았고 그러다가 거의 동거하게 됐어요. 첫 번째 만남은 제 친척들이 소개해준 사람인데 그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만나기 전까지는 집안 사람들이 그를 매우 좋게 묘사했죠. 집안일도 잘하고 사람도 온화하고 너그럽다고 하더군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함께 살기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보니 그가 너무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우리 집 주인인 것처럼 전혀 외부인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어요. 이 점이 저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도 그는 언제나 그런 태도를 유지했죠. 저를 외부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 6개월 정도 함께 지냈고 저는 점차 그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재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과도한 너그러움이 제게 불쾌감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동의 없이 고인이 된 아내가 정성껏 만든 베개 커버를 버려버렸습니다. 저는 매우 화가 나서 큰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소개소를 통해 만난 분으로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우리는 잠시 함께 지내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우리는 자주 함께 외식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몇 번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이 깊어졌고 결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려던 순간 그는 몇 가지 현실적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결혼 후 재산 문제부터 일상적인 지출, 그리고 함께 사는 방식까지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며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우리는 비즈니스를 논의하는 것 같았고 이 거래에서는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결국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각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50대 중반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게 소개된 분입니다. 우리는 매우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오래간만에 연락을 끊었던 한 동료가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녀를 소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큰 기대 없이 만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소개팅 경험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만남에서 우리는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예쁜 얼굴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아주 온화하고 말도 부드럽게 했습니다. 새 신부처럼 상냥한 느낌을 주었고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진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결혼할 수 있었지만 사기꾼에게 속아 사랑을 크게 상처받고 그 후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혼자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았고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의 부모님이 병에 걸리셨지만 혼자서 돌보아야 했고 심지어 몸이 아플 때에는 누군가가 차를 가져다 줄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어려움이 제 삶과 너무나 비슷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이후 계속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조건은 좋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직장이 없었고 주로 외부에서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55세가 넘어서는 더 좋은 일을 구할 수 없었고 매일 자산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이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집은 자기 돈으로 임대하고 있었죠. 몇 년 전 그녀는 이를 위해 저렴한 집을 임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둘이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저희 집에 몇 번 왔는데 매번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요리도 잘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지내기로 결심하고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다른 사람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함께 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활 문제에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는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고 반드시 방을 따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만 되면 그는 바로 잠자리에 들어갔고 저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 둘은 마치 이웃처럼 지내는 것 같았고 서로 가까운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서 그런 삶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 혼자였죠. 또한 매일의 일상에서 그와의 상호작용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그의 방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보통 8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아침을 사러 갔어요. 운동하러 갔어요. 라고만 했고 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도 그는 자신의 일정을 꽉 채워놓고 언제 쉬고 언제 밖에 나가고
언제 장을 보고 요리를 할지 정해두었습니다. 그는 그 일정을 철저히 지켰고 저에게는 그저 따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가 일을 잘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집안일을 깨끗이 하고 요리도 잘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일정을 철저히 지켜가는 모습은 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고 그냥 그 일에 맞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점은 그의 말투였습니다. 그는 가장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자주 화나게 만들었고 정말 여러 번 참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시작된 지 3개월째 제 아이 가족이 집에 모여서 식사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요리를 다 할게요 라고 하더니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다 준비한 후 그는 집을 떠날 준비를 하더군요. 제가 왜 가는지 물어보니 아이들이 오잖아요. 음식은 다 준비했으니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돼요. 저는 외부인이니까 집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은 내 남편인데 같이 먹어야죠 라고 말했지만 그는 나는 너의 남편이지만 그들의 엄마는 아니잖아요. 너는 괜찮겠지만 나는 어색해요. 너희끼리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며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5개월째. 그가 기분이 좋을 때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녁이 되면 언제나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왜 나와 함께 자는 걸 거부하는지 물어봤더니 그는 나는 정말로 두 사람 같이 자는 게 힘들어요. 평생 혼자 지내왔거든요. 이제는 정말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고 말하며 저를 상처 입히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지쳐가고 있었고 마음 속에서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결혼한 것이 큰 이득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엉망인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젠 정말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노인의 재혼 또는 동거, 연금이 얼마나 많은지보다 이 세 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은 재혼 상대를 고를 때 상대의 경제적 조건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연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 매우 신경 씁니다.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난한 부부가 100일을 못 간다는 속담의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재혼을 할 때는 상대의 경제력이 충분하고 연금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면 그 상대를 재혼 대상으로 삼고 빠르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단순히 충분한 경제력과 매달 제때 지급되는 연금만으로는 행복한 재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혼을 하고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 행복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건강한 신체는 필수적인 요소. 많은 재혼한 노인들이 재혼 상대를 고를 때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결혼을 결정해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노인의 재혼은 젊은이들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젊은이들의 신체는 건강하고 강하지만 노인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지며 병에 걸릴 확률도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재혼할 상대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면 재혼 생활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혼 상대가 고치기 힘든 병을 앓고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병세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병이 심각해지면 그로 인한 문제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중병에 걸리는 일입니다. 병으로 가난해지는 일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심각한 질병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금세 다 소비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력 문제입니다. 만약 재혼 상대가 중병에 걸리게 되면 배우자는 그 책임을 지고 돌봐야 합니다. 병자를 돌보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자식은 효도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혈연이 없는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욱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과 무력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면 병든 재혼 배우자와 함께 있기를 포기하고 새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싶다면 그때 당신은 사회의 도덕적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하며 양심 없는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김선희 씨는 64세인데 재혼할 사람을 선택할 때 물질적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선희의 두 번째 파트너 박춘호는 월 80만 원의 용돈을 받았다. 김선희는 박춘호의 뛰어난 경제력을 보고 그와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며칠 만에 박춘호와 결혼해 새 가정을 꾸렸다. 처음에는 김선희와 박춘호의 생활이 정말 좋았고 박춘호의 퇴직금 덕분에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춘호는 결혼 3개월 만에 뇌출혈로 몸이 마비돼 누워 지내야 했다. 당시 박춘호를 돌보는 책임은 김선희에게 넘어갔다. 이후 김선희는 박춘호가 고혈압과 뇌졸중이라는 두 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두 안타 모두 큰 사고 없이 통과됐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이번 뇌졸중으로 인해 박춘호는 자립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김선희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박춘호를 간병하고 있다. 이에 저희는 박춘호 씨 아들과 협의 끝에 박춘호 씨를 돌볼 가정부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박춘호 아들은 김선희 집에 묵으면서 왜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냐며 모집에 반대하며 거절했다. 또 박춘호 연금 계좌를 빼앗아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 달에 50만 원과 생활비만 줬어요. 김선희는 이 삶에 점점 더 답답함을 느낀다. 그녀는 가정부보다 더 나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도우미는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을 벌 수 있지만 김선희는 월급도 받지 못하고 박춘호를 위해 빨래와 요리, 집안일을 모두 해줘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그녀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아무도 그녀를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선희는 고심 끝에 박춘호와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결국 그의 집을 떠나 그녀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박춘호 아들은 여러 차례 김선희 집에 찾아가 김선희를 악렬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며 이웃들 앞에서 다툼을 벌였다. 이로 인해 김선희는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됐다. 김선희는 박춘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했다고 점점 후회하며 믿고 있다. 그녀는 박춘호의 건강 상태를 알았다면 그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둘째, 나쁜 성격과 폭력적인 성향은 결혼 생활의 행복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첫 번째 결혼이든 두 번째 결혼이든 둘 중 한 사람이 폭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은 평등과 상호 배려에 기초합니다. 한 사람이 엄격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학대한다면 그러한 결혼은 무력한 사람에게 고통의 감옥이 될 뿐입니다. 그러한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고통과 억압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55세 이해숙 씨는 60세 정대우 씨와 결혼한 뒤 자유를 완전히 잃었다. 정대우 씨는 고집이 센 남자로 전처의 배신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모든 여성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이해숙은 정대우와 재혼한 뒤
그가 24시간 그녀를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삶을 살았다. 이해숙이 정대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혼자 나가면 돌아올 때 반드시 정대우에게 폭행을 당할 것이다. 정대우 씨는 이해숙이 그의 관심을 끌 때마다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늘 이해숙을 따라다녔고 그녀를 밖에 내보내지 않았고 휴대전화의 연락처를 모두 삭제해 이해숙이 친구들과 모두 연락이 두절되게 만들었다. 정대우 씨는 성격이 매우 폭력적이어서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이해숙 씨를 심하게 때리고 발로 차는 편이다. 이해숙이 아무리 애원해도 정대우는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이해숙은 이런 생활에 많은 괴로움을 겪으며 정대우와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이혼은 쉽지 않습니다. 이해숙은 이혼을 언급할 때마다 정대우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해숙은 더 이상 이혼에 대해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해숙은 자신의 성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대우와 결혼을 결정한 것을 후회하며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됐다. 셋째, 타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사회에는 재혼한 노인들이 많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재혼한 배우자와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만 물려줄 권리가 있으며 재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하 58씨는 미망인인 훈 씨와 재혼한 뒤 훈 씨의 프리랜서 가정부가 됐다고 말했다. 훈 씨는 장하가 집의 안주인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장하는 안주인이라는 직함만 갖고 전혀 안주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 그녀는 매일 집안일을 하고 훈 씨는 그의 돈을 붙잡아 장하가 쓰지 못하게 막는다. 나는 그녀에게 식료품을 살 만큼만 돈을 주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훈 씨는 2천만 원의 재산과 집 5채를 갖고 있지만 장하에게는 한 푼도 허락하지 않는다. 장하는 그와 논쟁을 벌였다. 나는 이 집 주인인데 왜 당신 돈을 쓰지 못합니까?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나의 재산은 전 부인과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며 장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죽은 후에 모든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아내가 내 재산을 물려받길 바라는 것은 꿈일 뿐입니다. 나는 장하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장하가 내 재산을 아들에게 줬다면 내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았을 테니까. 결국 장하는 훈 씨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혼을 결심했다.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그녀는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이혼을 막지는 못했다. 저는 조건이 좋아서 떠나더라도 빨리 다른 여자를 찾을 것입니다. 마침내 장하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훈 씨는 새 아내를 맞이하게 됐다. 새 아내는 장하보다 젊고 아름다우며 훈 씨는 새 아내가 자신에게 친절하다고 자랑하며 웃는 얼굴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노인의 재혼이나 동거 혹은 상대방의 연금이 얼마인지보다 이 세 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첫째, 상대방의 신체가 건강한지 아닌지. 둘째, 상대방의 인품이 좋은지 아닌지. 셋째, 상대방은 돈에 대해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위해 헌신할 의지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결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재혼 상대를 선택할 때 결코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선택하는 사람은 당신의 미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올바른 사람을 선택해야만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